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 오늘 하겠습니다. 아까 그 클로즈에서 하고 또 뵀죠. 네, 계속 뵀는데 아까 뭐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클로즈맨 하다가 만 거 중에서 그 얘기부터 좀 들려드리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봅시다. 제가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죄송해요. 그거 아까 그 이건희 대표하고 제가 얘기할 때 이 얘기했었죠. 그 엔비디아의 루빈, 베라 루빈 할 때 루빈 GPU 그 시스템에 분해했더니 메모리도 있고요. 이제 PCB도 있고, 당연히 GPU, CPU 있고, 그 다음에 우리 DRAM, NAND 같은 메모리가 있고요. PCB도 있고, MLCC도 있고, 그 다음 기판도 있고, ABF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오전에 표를 그 모건 스탠에서 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지금 제가 못해서 죄송한데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예전 버전이라면은 그레이스 블랙 GB300이라는 버전이 있고 그레이스 블랙 그 다음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베라 루빈이죠. VR200 그레이스 블랙 대비했을 때 베라 루빈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원래 그레이스 블랙 300이라는 이 NVL72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72개의 GPU가 연결되어 있는 72개 그러니까 GPU가 72개가 하나의 그 AI 가속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거 72 GPU 72개, CPU 36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HBM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거 한 그 GB300, 그레이스 블랙 300의 제품에서의 가격이 400, 1십100, 1000만, 10만, 100만, 400만 달러거든요. 맞나? 20백, 1000만, 20백, 1000만, 10만, 100만 맞아요. 400만 달러. 400만 달러인데 이것이 베라 루빈이 되면서 거의 2배가 늘어나요. 1.95배, 780만 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AI 가속기 시스템이 72가 가격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메모리 가격은 435%. 네. 435%? 435% 맞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메모리는 가격이 5.3배 튄 거죠. 그러니까 AI 시스템 자체는 2배 올랐는데 메모리 가격은 5.3배 올랐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는 모건 스탠이 분석한 거는 메모리 비중이 NVL72라는 그레이스 블랙하고 베라 루림이 되면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9%였는데 이제는 25%로 퍼센트 와이즈 엄청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가격의 임팩트를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건 대표하고 저하고 한 것 중에서 PCB 얘기했는데 다른 것도 있다 이거죠. 다른 것 중에서 높아진 것이 뭐냐? 그것이 PCB도 가격이 높아졌어요. PCB는 233%라는 것은 233% 맞아요. 233% 3배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는 5.3배, PCB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3.3배 올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오른 게 MLCC가 182%. 그러니까 2.8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2배, 3배, 5배 이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스템 올라간 것보다 가격에 흡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여러분 목도하시는 MLCC 가격 폭등, PCB 폭등, 메모리는 더 폭등 이렇게 한 거예요. 기판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기판은 82%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그 전반적인 시스템이 거의 2배 올랐기 때문에 기판이라고 하는 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MLCC하고 PCB하고 메모리는 이 루빈 렉 시스템에서 72가 하나의 렉이니까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GPU는 어떻게 되냐? GPU, CPU. 아까 전체 그 시스템은 AI 가속기 시스템이라 했잖아요. 그게 400만 불에서 이번에 800만 불 정도, 780만 불 됐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 GPU의 비중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GPU는 원래 250만 불이니까 250만 나누기 400만 불 비중이었는데 GPU 가격은 2배가 오르지 못했어요.
GPU는 250만 불에서 400만 불 정도니까 평균 AI 시스템이 이 NVIDIA 72가 올라가는 거에 대비했을 때 GPU의 비중은 내려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CPU는 변함없어요. CPU는 작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여전히 GPU예요. GPU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가 넘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이전 버전보다는 GPU의 가격 상승률은 둔화돼서 비중이 줄고 가장 많이 못지않게 올라간 것은 이제 메모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그 원래 이전 버전에서는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9%라 했잖아요. 근데 GPU 비중이 반이 넘었는데 이제 GPU 버전이 약간 줄면서 그 많은 것들이 메모리로 간 거죠. 메모리는 5배 올라가서 한 200만 불인데 메모리 가격이 GPU 가격보다는 여전히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거꾸로 하면 GPU가 만약에 흡수해 준다면 메모리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800만 불이라는 그 NVIDIA 72 베라 루빈 그 시스템에서의 전체 800만 불 중에서 여전히 GPU가 400만 불로 반 정도 차지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전보다는 줄었고 비중이 대신 늘어난 것 흡수한 것을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고작 37만 불에서 5배 뛴 200만 불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많이 뛴 게 아까 PCB, 그 다음에 MLCC. 그 순서대로 주가도 메모리, MLCC, PCB 등이 좋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방송 막간에 이거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모건 스탠리가 열심히 분석했기 때문에 그 표는 제가 아마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CPU.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오늘도 오늘도 가격이 보내드렸죠. ARM이 16% 올랐죠. 어저께도 14, 15% 올라고. 나흘 동안에 40 몇 프로 올랐어요. ARM이. 이거 굉장한 겁니다. ARM이 뭐 하는 거죠? IP 만든 거죠. 반도체 설계할 때 설계하는 IP를 설계 전문 패블리스 회사.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가 설계하는데 구글도 하죠. 근데 거기에 IP는 누가 만들어주냐? ARM 같은 회사가 만들어주거든요. ARM이 특히나 이제 모바일 쪽에서 잘 하다가 이제 CPU 그다음에 시장에 자기가 아예 CPU 설계를 하겠다라고 들어온 게 ARM이거든요. 뭐 IP가 기본이지만 그런데 ARM이 원래 예측했었어요. 이 CPU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서버 CPU 시장이 지금 한 430억 달러인데 2030년에 1250억 달러로 늘 성장할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 숫자 기억하세요? 1250억 달러. 그런데 오늘 어저께 엔비디아가 뒤에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예상한 시장 사이즈는 2천억 달러예요.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CPU 시장을 단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만들 때 GPU 있고 HBM 있고 CPU 있고 DRAM 있으면 DRAM하고 HBM은 사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GPU고 CPU 있으면 GPU가 우리가 아는 루빈이고 블랙베리예요. CPU가 있었어요. 그레이스하고 이번에 베라. CPU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래 베라 말고 이전에 그레이스라든지 호폭 이전 시리즈는 자기 GPU, CPU 매칭하기 위해서 자기는 내부적으로 만든 거지. 이거를 바깥의 시장, 우리 CPU 시장에다가 내다 팔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실제 자기네가 이제는 내다 팔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제품에도 만들고 베라 CPU 할 때는 베라 루빈 할 때는 베라라는 CPU 자기네 만든 거하고 GPU하고 같이 묶어서 시스템 만드는 게 먼저지만은 베라 CPU를 따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을 예측했는데 엔비디아가 예측한 게 이전에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니까 얘네가 얼마나 진출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얘기가 확신됐어요. 2천억 달러. 아까 여기 ARM이 얼마나 했어요? 1250억 달러. 이게 얼마야? 70%? 그렇죠. 더블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사의 전망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ARM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거 너무 ARM이 보수로 봤다. 그래서 ARM 주가가 어제 오늘 폭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베라 루빈이 출시와 함께 베라 루빈 판에서 CPU하고 GPU의 비율이 거의 1대1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 올랐는데 얘네가 예측한 1250억 달러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예측하는 2천억 달러에 사람들이 꽂힌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는 사실은 전에 GPU가 훨씬 큽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실적, 올해라는 게 얘네들로 따지면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FY27인데 맞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한 3천억 후반대예요. 3,700억 달러 정도가 얘네 매출이라 이거죠. 상당 부분이 거의 이제 뭐지 게임 뭐 이런 거 빼고는 3천억 달러 이상이 얘네 GPU인데 여기 예측에 내년도 이 가이던스 줄 때 베라 CPU를 따로 파는 거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사실 엔비디아도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저평가라는 게 그것이 반영을 안 시켰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GPU 중심이고 GPU에 포함되는 베라 CPU를 만들었을 뿐이지 CPU를 갖다 파는 시장이 아닌데 CPU 시장만 따로 한 것이 2천억 달러라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이분들은 암은 1,250억 달러. 그리고도 아니면 암 주가가 올랐는데 암이 보니까 이거 암을 바라보는 애널리스트가 보니까 이 베라 CPU에서 얘기하는 엔비디아의 포캐스트가 2천억 달러면 이거 자체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암이 어제 오늘 엄청 오르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겠죠? 경쟁사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천억 달러인데 얘네는 얼마나 했을 거냐 했는데 얘네들이 200억 달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200억 달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200억 달러 달성할 것으로는 그런 거고 이거는 어떤죠? 2천억 달러는 나중에 신규 시장이라는 게 2030년이니까 200억 달러면 나중에 이게 한 500억 달러 되겠죠. 500억 달러면 9.10%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자체 CPU 쓰는 거 말고 외부에 파는 CPU 시장이 한 2천억 달러가 몇 년 뒤에 열리는데 그 시장이 생각보다 커서 누구한테 암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사실은 얘네들도 한 200억 달러, 500억 달러 늘어날 텐데 얘네 매출에는 한 10% 차지한다.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 주가는 변화가 크지 않았던 거야. 알파가 크지 않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오늘 핵심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 얘기 할게요. 다시 베라 CPU가 별도로 판매된다 그랬잖아요. 200억 달러. 예. 이건 그럼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베라 CPU가 있으면 옆에 D램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램의 수요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예측을 한 게 있었어요. 베라 CPU 판매를 200억 달러 한다. 그건 단가를 알면 CPU가 몇 개가 판매될 거라는 걸 예측을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격을 이 CPU 가격이 예측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얼마에 팔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인더스트리 이렇게 소싱해 보면 5천 달러부터 한 8천 달러까지 레인지가 커요. 그러니까 5천 달러를 가져가면은 베라 CPU 별도 판매 개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이 나오죠. 5천 달러 하니까 200억 달러 나누면 400만 개 정도를 형성할 수 있고 이게 만약 8천 달러면은 한 200 몇십만 개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여기서는 5천 달러 기준에서 매출액이 200억 달러니까 베라 CPU에 엔비디아가 파는 거는 400만 개. 그럼 여기에 베라 CPU가 팔 때 그 AI 가속기에 어디 따라서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이거는 LPDDR5를 쓸 거란 말이에요. 로우 파워 DDR5. 그런데 이것이 로우 파워 DRAM이 베라 CPU하고 이전 버전, 이전에 작년에 블랙웨어 버전, 그레이스 블랙 거기서는 LPDDR이 맥스 480GB거든요. 480인데 이게 1.5TB 쓰니까 그래서 베라 CPU 하는 거는 LPDDR 수요가 엄청 는다는 거를 말씀한 건데 이게 1.5TB니까 400만 개가 팔린다면은 베라 CPU용 LPDDR이 베라 CPU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베라 CPU용의 숫자는 60억 개가 아니지. 60억 기가바이트. 1.5TB 곱하기 400만 개. 이렇게 하면 60억 기가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60억 기가바이트. 이 하나증권에서 원래 리포트를 쓸 때 저도 본 거 기억나는데 수치는 기억 안 나죠. 서버용 시장, 서버 CPU용 시장의 LPDDR 수요를 뾰라라 해서 예측한 게 한 31기가바이트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맞다 그러면 메모리 숫자가 2배 정도 높네. 라고 볼 수 있죠. 어마무시하게 LPDDR 수요가 높다는 거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베라 CPU 가격이 8,000불이면 이게 200 몇십만 개니까 200 몇십만 개니까 200 몇십만 개면 요거보다는 한 70%니까 70은 6, 7이 40이 한 40GB 되죠. 40GB를 하더라도 지금 원래 추정한 것보다는 한 25, 30%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만약에 5천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원래 수치보다도 원래 예측보다도 LPDDR4 서버용 시장이 원래 예측보다도 2배 또는 30%, 30에서 2배 정도의 LPDDR4 서버용 CPU, 서버 CPU용 쪽에 수요가 더 생겼다.
라고 애널리스트들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여기 하나증권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녹화한 거 아마 오늘 아까 SK증권의 그 한동희 씨야, 한동희 위원하고 제가 또 칩설해갖고 녹화했거든요. 내일 아침인가 내일 오후에 올라갈 거예요. 꼭 보세요. 이거는 저기 누구지? CT의 이세철 전무하고 한 거하고 조금은 결이 다르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또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나는데 거기도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라 CPU 쪽의 수요가 엄청 크다. 200억 달러 CPU 새로 판다. 이것이 이거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암이 얘기한 1,200억 달러가 아니고 시장 자체가 2,000억 달러. 그렇죠? 이렇게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만 200억 달러이지. 올해 200억 달러고 이게 시장이 2,000억 달러 가는데 우리 베라가 더 팔면은 베라 CPU가 200억 달러가 아니고 내년에도 250, 300억, 400억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첫 스타트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 말하지만 200억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400만 개 또는 한 250만 대가 나오니까 250만 대, 400만 대가 베라 CPU 판매 물량으로 단가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면은 이게 1.5 테라바이트까지 맥스 실린다 치면은 그것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30%에서 더블 정도의 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전망이 LPDDR 쪽에 DRAM 수요가 상당히 좋다. 그럼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금방 둔화되는 게 확 둔화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아까 녹화할 때 충분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녹화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공감을 했고요. 여기가 하나증권에서는 요거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테이크어웨이 엔비디아 실적에서 우리가 할 거는 베라 CPU 별도 판매에 따른 LPDDR 수요가 생각보다 30에서 100% 정도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걸 택하면 됩니다. 오늘 끝. 집에 가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많이 올라서 프로핏 테이크가 이래서 그렇지 수요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요거만 가지고 할 때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고요. 뭐 다른 얘기를 했는데 뭐 서버린 향 이거는 뭐 아까 아직은 추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또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주가를 안 좋게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건 엔비디아는 좋았지만 임프레시브하지 않았다. 아주 감동적이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엔비디아가 뭐 GPU, CPU 있고 네트워크 있고 다 많고 풀 스택 갖고 있고 맞거든요. 맞는데 얘네가 뭐라고 했냐면은 얘네 고객이 하이퍼 클라우드 있죠. 우리 빅테크 업체들 우리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거에 빅테크 해당됐잖아요. 3명하고 메타 여기까지가 빅테크를 하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고 고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들도 있죠. 그러니까 GPU 중심으로 AI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사가지고 임대 사업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네오클라우드 업체인데 네오클라우드 업체 중에서는 우리가 네비우스라든지 몇 개 있는데 그런 네오클라우드 업체 같은 거는 어떤 그 급으로 따지면 약간 두 번째 급이단 말이에요. 티어 1이 아니고 그런 회사가 있고 또 구글의 TPU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트레이닝인가 있고 이런 각자가 만드는 커스텀 에이직 GPU도 있고 얘네들하고 과연 엔비디아가 경쟁하는데 이슈가 그렇게 녹록할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해자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서 주가는 당연히 그런 잡음이 나오면 편한 거 CPU 하면은 이제 아까 누구지 이런 거 이런 종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나흘 사이에 45%, 43% 올랐어. 이 얘기 충분히 드린 겁니다. 오늘 이거만 얘기해도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 그 똑같은 얘기죠. 2천억 불 시장에서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암은 1,200억 불 갖고 AMD도 얘기했네. AMD는 이 CPU 시장, 서버 시장을 고작 1,000억 달러 봤어요. 그러니까 AMD가 너무 낮거나 엔비디아가 뭐 구라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엔비디아가 구다 친다고 보면 우리 좀 거시기 하죠. 시장은 AMD의 1,000억 달러, ARM의 1,200억 달러가 원래 앵커링이라는 게 사람들 머리에 어느 정도 전문가든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2,000억 달러 이거 뭐지?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별로 그렇게 화제되고 있지 않지만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은 이거를 눈여겨봅니다. 저도 보면서 이거
근데 아까 그 하나증권의 그 김놓고 씨가 이렇게 계산을 잘해줘가지고 그러면 100%는 모르겠지만 3, 40% 이상 LPDDR5 CPU 베라 CPU 쪽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베라로만 하는 게 아니죠. ARM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CPU가 더 팔리면 CPU 비중이 GPU 5개하고 CPU 1개 개념이 아니고 GPU 저기 2개나 똑같이 CPU가 한 개 하면은 이 서버 CPU 자체가 전체적으로 템이 2,000원달러가 빨리 가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하고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하고 뭐 AMD하고 싸우고 자식과 간에 그 템 토탈 마켓이 커지는 거니까 LPDDR 수요가 어떻다? 더 좋다고 잠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됐죠? 그 또 하나 두 번째인데 이것도 어저께 밤에 올려들었나? 어저께 저녁에 맞아요. 저녁인가 오늘 아침인가? 아주 장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들한테 보내드렸는데 아까 그 렌타라는 거 AI 데이터 센터 그 렌타라는 대표적인 회사가 누구예요? 네비우스 상장돼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만 100조가 안 되니까요. 네, 돈 잘 못 벌어요. 돈 못 벌어요. 근데 얘네들이 렌탈 할 때 가격을 이번에 높였어요. 가격 인상.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렌탈하는 것도 가격을 인상한 거예요. 평균이 아니고 최대 30%. 여기 보면은 GPU 이게 6월 1일부터 올린다고 나와 있어요. 이 방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거 뭐 하지 말고 뭐 시간당 뭐 3달러가 4달러, 뭐 5달러가 7달러 이런 식으로 높였습니다. 요게 이거는 호퍼 옛날 GPU, 블랙웨어 지금 GPU 이런 얘기죠. 아직 그레이스 베라는 안 나왔어요. 베라가 아니고 루비는 안 나왔죠. 시간당 GPU 성능이 좋으면 가격당 시간당 가격을 더 많이 받죠.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시간당 한 5불, 6불짜리도 있네요. 저기 데이터 센터 할 때.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고 3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점형도 있어요. 선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AI GPU를 임대해 주는데 클라우드 사용료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수급이 얼마나 타이트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이 GPU를 직접 사기도 어렵거니와 시간당 비용을 내고 쓰는데 그걸 비싸게 하더라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아서 수요가 줄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부메랑이지. 근데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와치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임대, 네비우스처럼 AI GPU 임대료, 클라우드 사용료 가격도 정가시키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와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신호는 이제 인프라 수급이 딸린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일반 서버 시장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저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옛날 제품이잖아요. 블랙웰도 있고 옛날 하포도 있고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는 거. 뭐 그게 이제 호포도 있고 블랙웰도 있고 어디에 어떤 수요가 또 변화가 있을지도 와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방 들을 수 없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은 엔비디아 제품이 얼마나 강력한 지배력이 있는가 또 역으로 확인될 수 있죠. 어쨌든 우리 곡괭이를 파는데 우리 곡괭이를 하갖고 데이터 센터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해주는 라지 랭귀지 모델 만드는 누가 있죠?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피 얘네들이 돈을 버는 사업 구조로 가야지 GPU 투자도 하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럼 GPU 업체들도 서비스할 때 가격을 올려서도 하게끔 돼야지 결국 우리 반도체도 계속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요는 확실하게 잡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반도체 가격만 오르고 뭐 PCB 가격 오르고 MLCC 오르고 5배, 4배, 3배 올렸는데 이 가져간 얘네들도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되잖아요. 결국 뭐냐? AI 서비스가 여러분들 그다음에 회사가 그거를 효용성 있게 계속 쓰느냐 결국은 그거예요. 그 예측을 못하니까 끝단에 가격을 올렸는데 이게 정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일단은 가격을 올릴만 하니까 올린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켜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다 똑같은 얘기고요. 아까 선점형 가격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요거 좀 있는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선점형은 뭐냐면 GPU가 먼저 알로케이션 한 데가 있고 그 남는 자원을 싸게 빌려주는 거. 남았으니까 떨이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아서 떨이로 판다고 하는 그 남아서 떨이로 파는 거를 선점형 또는 스팟
뭐 preemptive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것도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H백 스팟, H백이 블랙열도 아닙니다. 옛날 거 호포예요. 호포 시리즈의 스팟 가격이 싸죠 상대적. 원래부터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가격이 부담돼서 블랙열 거 안 쓰고 그냥 옛날 거 호포 제품을 쓰는 스팟 남아 있는 거를 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그 네비우스가 가격을 얼마나 올렸냐? 1불 25를 2불 15, 72%까지 올랐어. 어디 갔지? 여기죠. 기본적으로는 온 디맨드 수요에 따라 주는 거 H백이 2.95 이렇게 비싼 거고 남는 거 파는 거 여분 이거 우선순위 하는 거 말고 그럼 이거보다 가격이 싸겠죠. 그것이 선점형 요금인데 이거는 1.25밖에 안 되는데 1.25달러 선점형 남는 거 판 것도 가격이 1.25에서 2.15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이 이것도 엄청나게 높은 거지. 이거 봐요. 옛날 구닥다리 블랙엘드 아니고 구닥다리 그 다음에 먼저 주는 게 아니고 남는 거 써는 거 그 스팟에 파는 거 이 가격도 75%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여유로우면 스팟 가격으로 파는 거는 낮게 파는 게 맞잖아요. 낮긴 낮는데 이 낮은 것을 높였다 상당히 높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거 좀 중요한 거는 뭐 있냐 엔트로피 얘기하겠습니다. 엔트로피 얘기 엔트로피기 1분기 매출액이 48억 달러라고 합니다. 엔트로피 2분기 매출액이 더블 109억 달러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곡괭이를 팔아주는 GPU 업체, 임대 업체 이런 업체 돈이 벌어야 된다고 했죠. 걔네들도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나중에. 근데 그 앞쪽에 이걸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게 언어 모델, LLM 모델 하는 엔트로피나 오픈 AI 이런 데란 말이에요. 오픈 AI는 돈 못 벌고, 근데 엔트로피도 돈을 못 벌었어요. 엔트로피도 적지 않는데 엔트로피 요즘 잘 난다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이 매출이 더블로 올라가면서 한 분기 사이에 영업이익이 뭐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이게 흑자가 되면은 흑자가 올라갈 수도 있죠. 109억 달러에 5천만 달러 영업이익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시장에서는 28년 잘 기억 안 나는데 26년 올해 27년까지는 확실히 적자 불가피 28년도 적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엔비디아 오픈 AI도 그렇고 엔트로피 IPO를 성공하느니 마느니 그런데 어떻게 7천억 달러가 되느니 1조 달러가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근데 이제는 흑자를 전환한다 하면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물론 이거 단기적일 수 있어요. 투자는 계속돼야 되니까 단기적으로 반짝했다가 다시 적자로 갈 수 있죠.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어느 기점이 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파지티브합니다. 어쨌든 흑자 시점이 두 개 분기가 아니고 2년도 앞당겨졌다. 물론 지속적인지는 봐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도 팔 수 있다 얘기입니다. 한편 저에게 있었죠. 저에게 오픈 AI도 IPO를 앞당겨지는 것 같아요. 오픈 AI는 좀 뒤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계속 적자고 비즈니스 구조를 B2C에서 우리 컨슈머에서 B2B로 전환을 막 해서 엔트로피하고 따라 붙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할까 싶었는데 엔트로피가 1대1로 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장을 외신 나온 거는 올해 9월달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6, 7, 8, 9 석 달 정도 더 지나면은 오픈 AI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진짜 분기점이 9월달 정도로 크게 와요. 왜 그래? 오픈 AI가 IPO하면은 일단 수급이 글로 모일 수 있다. 그것도 있지만 IPO하는 과정에 많은 것들, IPO하고 나서도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널리스트나 펀드별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상장이 났었는데 여러분 상장하는 거 비상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영어로 다 그리드인데 신문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봐주는 거야. 솔직히. 상장하기 전에 날이 찼다 그 다음에 하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9월달 이후에 상장되고 나서 4, 4분기 들어갔을 때 오픈 AI, 뭐 엔트로피도 정확히 언제 상장인지 모르지만 상장되면은 걔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더 심도 있고 그 다음에 어썸션 같은 거를 잘 하는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건 우리 이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포지티브. 왜? 정보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좀 더 우리도 조금은 더 긍정적인 긍정적인 게 아니죠. 조금은 더 그러니까 전망을 좀 예측의 범위를 좁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걔네들이 돈 잘 버느냐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데 앞에 단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우리가 알면 좋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삼성전자인데 이거 저번에 했죠? 했나 안 했나? 한 것 같죠? 성과급에서 200조 이상 됐을 때 성과급 준다. 200조 안 되면 190조 되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뒤에 이면 계약이 없는 한.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 지금 당장에 내년에 200조가 아닙니다. 올해는 350조, 340조 되고 내년에는 500조 넘게 예측이 되고 내후년도 이게 꼬꾸라진다고 보는 사람은 소수고 꼬꾸라지 이상하네. 500조 가다가 약간 둔화된다는 사람은 좀 있지만은 이게 확 내려간다면 모르는데 회사는 항상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왜? 노조한테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원래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가 뭐 낮췄겠죠. 하지만 200조를 했다 하면은 거꾸로 얘기합시다. 이게 EPS가 25,000원인데 지금은 4만 원 넘습니다. 올해 340조니까 25,000원이 최소한도로 요 정도는 그래도 지키지 않겠냐라는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시장이 그래 그 정도는 미니멈 돼 라고 하신다면 이 25,000원 200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리면 어떡하냐. 이게 제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이 정도 지셨다면은 부치 별로 없고 롱텀 어그리 맺어갖고 설사 스팟 가격이 2년 뒤에 지금보다 30% 빠진다 하더라도 스팟 가격이 빠지더라도 실제 롱텀 어그리멘트 LT에 맺은 게 뭐 비중이 30% 40%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뭐 한 10%밖에 안 빠지고 2, 3년 뒤에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레벨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미니멈 200조라고 한다면 넘버를 낮추고 만약 200조건 250조건 300조건 간에 그게 꾸준하다고 가능하면 꾸준하다고 가능하는 게 2, 3년 쌓이면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PER은 지금같이 싱글 디짓은 아닐 걸로 봅니다. 이거는 삼성 하이닉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 엔비디아, 마이크론 뭐였지? 마이크론, 그 다음에 우리 샌디스크, 키옥시아, 대만의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업체들이 싱글 디짓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흑자가 확 줄어가고 어지러 PR이 13배, 20배 된 건 삼성도 있어요. 그거 말고 이게 계속 가는데 그 밸류를 10배, 12배 쳐준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빅청크, 큰 무대기, 200조건 300조건 간에 300좀 좋겠죠. 근데 300조가 5년 갈지 모르니까 2년, 3년, 4년 뒤에도 계속 5년 뒤에도 200조, 300조 정도가 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미니멈 보고 거기에 만약에 밸류를 준다면 그때는 10배 이상 준다고 저는 봐요. 10배 정도가 미니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0배하고 20배 얘기하는데 20배 이따 얘기합시다. 20배는 진짜 그게 레코드가 쌓이고 그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배에서 15배 정도를 제가 노멀한 범위라고 제 임의적으로 김장렬이가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면 되죠. 그러면 목표 주가는 25에서 38만 원 나옵니다. 어떠세요? 30만 원 사신 분? 어떠세요? 20%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20배가 된다면 50만 원인데 그러니까 200조를 기준으로 한 거죠. 이건 회사가 낮춰서 보수를 한 거라 보고 좀 더 쓸까요? 여기서 20% 더 써요. 250조.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만 해도 반도체가 이렇게 폭등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200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조, 600조 나오는데 또 한 3, 4년 뒤에는 200조 이하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내고할 때 낮은 거 쓰겠지. 그러니까 좀 더 써서 250점은 20%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20% 이게 3만 원이 되는 거죠. 3만 원에 그러면 10배 치면 어떻게 돼요? 3만 원 10배 치면은 250조를 잡으시다고. 요게 보수 잡았다 치고 250조에다가 그럼 3만 원이니까 3만 원 곱하기 10배 하면 30만 원. 그러면 지금이 미니멈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아까 300조건 250조 이것이 뭐 1, 2년이 아니고 한 5, 6년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증거가 생겨야지 간다니까요. 우리가 DCF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를 분석할 때 올해 이익 PR, 내년도까지 PBR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말고 DCF라는 거예요. Discount Cash Flow. 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보고 이거를 몇 년치를 땡겨서 할 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의 미니멈 피리어드가 몇 년인지 아세요? 그게 5년이에요. 5년. 5년은 가야지 그게 반영이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세상이 이렇게 평온할 때는 말이죠. 보통 애널리스트나 CFA에서 할 때는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를 10년 이상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바쁘잖아요. 정신없고 변화가 심하니까 요즘은 몇 년 전부터인지 어느 전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를 그냥 5년짜리를 그냥 간이로 많이 해요. 그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5년치 뭐냐? 5년은 그래 해줘야지 밸류가 10배, 15배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실제 TSMC도 10배에서 15배 갈 때 5년 이상 걸렸고 거기서 또 20배 가는데 또 5년이니까 7년 더 걸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300조 나오는 건 안 중요한 게 아니지만 300조건 500조건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그리고 다시 29년도 30년까지 했을 때 이것이 200조 밑으로 안 가고 가면은 아마도 평균의 그 성과급은 다 엄청 받으실 거고 그럼 이것이 아마 서스테이너블 이익을 아마 300조 정도 잡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거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잡고 접근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은 넘버에서 우리는 안전 마진을 생각해서 낮게 잡자는 게 김장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300조 하면은 30% 넘어가니까 이게 35,000원 나왔고 15배, 10배 하면 무조건 35만 원이고 무조건 50만 원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하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누가 50조 주고 운영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보여. 그래서 40만 원 전다 가서 무조건 아무 가격에 상관없이 사겠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머니 있는 거니까 내가 아무 때나 살지 모르지만 남의 돈 운영하는 사람들은 상상 보수적인 게 금액이 클수록 국민연금 많은 사람들 미국의 블랙락 뭐 기타 등등은 수십조 수백조 하는데 걔네들이 목표주가 높은 것만 가고 한다? 그거 아니라고요. 올해 내년도에 300조 500조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10배 15배 때린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부르는 건 애널리스트고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은 실제 자기가 할 때는 이렇게 스킵을 다 더 정밀하게 하면서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를 보면서 매 분기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최소를 보고 그래 200조 밑으로 가면은 200조 밑으로 가면은 보너스 없으니까 성과고 200조는 주고 200조는 되겠지. 25,000원 곱하기 10배 하더라도 25만 원, 15배면 35만 원이니까 지금 컨센서스 평균 30만 4, 5만 원 되는 거 그 넘버가 타당성이 있죠. 만약에 250조 정도까지는 저도 뭐 있을 수 있다 봅니다. 한 5년, 6년치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밑에가 올라가죠. 25가 아니고 30이 되고 이것이 한 40만 원 초반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지금 목표 주가가 최근에 나온 것도 어떤 게 있어요? 46만 원, 7만 원, 57만 원만 부르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하셨죠? 네, 목표 주가는 아닙니다. 제가 편의상 계산한 것뿐입니다. 네, 뭐 애널리스트 더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높인다. 그건 기사 나왔죠. 이거 파지티브한 겁니다. 바로 리밸런싱을 할 필요 없거나 제한적이다. 좋은 얘기예요. 네, 좋은 얘기고요. 예, 뭐 이 정도 보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거 핵심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주린이 살 수도 있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또 아쉬운 거는 아쉬운 대로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보내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그 주말에 내일 나오는 SK증권의 그 한동희 연구원하고 제가 뭐 어줍지 않은 그 모더레이트 진행한 건데 저 나름대로 질문을 또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우리 후배님들이 똑똑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새삼스럽게 느꼈고 여러분들도 거기서 뭔가를 키테이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